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헌재에서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가 내려지면서 내란 진압이 한 고비를 넘기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개헌 논란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으로 다시 한번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오늘 토요 특별판에서는 독보적인 취재력을 자랑하는 주진우 기자를 모시고 내란 세력의 초법적 행위를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계셨습니까? 제가 선배 오신다 그래가지고 여러 권의 책을 내셨지만은 가장 초입이 냈던 주 기자라는 책 있잖아요. 네. 그 시사회국 책을 봤는데 네. 야, 보면서 제가 정말 많은 감화를 받았습니다. 네. 무슨 또 당시에 이제 종교 권력을 상대로 해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런 글을 쓸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놀랍더라고요. 제가 기자 생활을 처음 했을 때 그때 이제 세기 말이어가지고 사이비 종교가 굉장히 창궐하던 때요. 네. 그 세기 말 99년 2000년 넘어가면서 세상이 종말한다 그런 사람도 있었고 네. 그래가지고 그때 종교 권력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정치나 사회에. 네. 이건 안 되는데. 그리고 그 깡패들이 그때만 해도 조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조폭이 좀 있었어요. 조폭들이 정치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다. 그래서 제가 기자가 딱 됐는데 공부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했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나는 기자 생활 오래 안 할 텐데 내가 이 그 사이비 종교 그리고 이게 깡패들은 때려잡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열심히 했죠. 아니, 그래서 사이비라는 애들은 계속 쫓아다녔어요. 그 내용 보니까 근데 네. 조양은도 나오고 김태촌도 나오던데 네. 그런 분들하고 직접 이제 만나신 흔적들도 많이 드러나 있어요. 제가 그 조용기 목사, 조용기 네. 목사 순복음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기사를 써가지고 순복음교회 신자들이 와가지고 이 경향신문 앞이잖아요. 수천 명 왔죠 그때. 네. 예. 수만 명 와가지고 길이 막혔잖아요. 길이 막히고 그때 이제 사탄 기자 물러가라, 주 기자를 죽이자. 악마 기자다. 네. 악마 기자. 주 기자를 죽이자 이렇게 프랭카드를 들고 온 거예요. 너무 재밌었죠. 뭐. 근데 그 취재를 하면서 조용기 목사가 정치에 크게 영향을 미치려고 계속 활동할 때 그때 제가 정광훈을 만난 거예요. 2000년대 초반에 만난 거예요. 아, 진짜요? 그래요. 그때는 저 조용기 목사의 행동대장이었어요. 행동대장. 네. 행동대장에서 저 꼬레비에 있는 정광훈이 계속 다니고 있었어요. 그 노하우를 습득했구나. 다니면서. 그렇죠. 네. 정광훈 그다음에 장경동 목사.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심부름하고 다니셨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때 만났습니다. 정광훈 목사 얘기는 다 나중에 하고. 네. 제가 이제 조폭들이 옛날에는 막 전당대회를 때려 부시고 어떤 선거하면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유세를 하잖아요. 서로 유세를 하는데 다른 유세를 못하게 가서 그냥 깽판 부리고 행패 부리고 깨 부시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90년대까지만 해도 있었어. 근데 그때 이제 깡패들이 다니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조양은을 양은이파 조양은 그 유명한 조약은. 네. 그 양반 사무실에 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샌드위치를 하나 내놓는 거예요. 샌드위치를 내놓는데 샌드위치 이거 어떠냐고 물어봐가지고 괜찮나요? 그랬는데 이거 얼마 받을까? 그러더라고. 근데 샌드위치인데 조금 고급 샌드위치였어요. 그런데 한 2,000원 받으면 되나? 3,000원 받으면 되나?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네, 당시 기준으로. 네. 5,000원 받겠다는 거야. 당시 기준으로. 4,000원, 5,000원. 그럼 네. 20여 년 전이니까 엄청 비싼 그렇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사 먹어요? 그러니까 순복음교회에다가 납품하려고 한대. 그러면서 순복음교회 있는 거 있잖아. 이것도 내 거고 저것도 내 거고 그래. 그러면서 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조양은 아저씨가 옛날 얘기, 조용기 목사와의 옛날 얘기를 쫙 풀더라고요. 그리고 김태촌 아저씨를 만나러 갔는데 그때는 이제 병원에 나와 있었어. 그 감옥에 가 있다가 병원에 나와 있었는데 중병 걸렸죠 그때. 병원에 나왔는데 들어갈 때 보니까 막 들어가 볼 때니까 누가 안수기도를 하고 있어요. 막 소리쳐서 그래가지고 누군가 했더니 최성규 목사였어요. 최성규 목사. 한기총 회장하고 저 조용기 목사의 오른팔이었죠. 최성규 목사가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가지고 보니까 또 조용기 목사 얘기를 쫙 하는 거야. 막 하면서 내가 말이야 조용기 목사 아들 문제를 어떻게 했고 뭐 어떤 문제를 했고 어떤 얘기를 했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순복음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다녀가지고 이제 조용기 목사는 내가 잡아야겠다. 열심히 취재해가지고요. 네. 조용기 목사가 나중에 실제로 은퇴하겠다고 선언했었죠. 야, 그러니까 종교 권력과 이제 조폭 권력의 유착 관계를 네. 명확하게 이제 드러내는 글을 네. 쓰셨던 건데, 근데 제 선배가 불편부당하다 느꼈던 것은 그 기독교만 챕터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천주교 취재도 굉장히 강력하게 하셨더라고 내가 보니까. 동네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얘기도 불교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네. 뭐 이제 가신 분이지만 종교 불교계 최고 권력자에 대한 그 비판도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초파일 앞두고 부처님 오시기 한 달 전에 커버 스토리로 이렇게 자승자박 이렇게 자승자박. 누구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써가지고 이만큼 썼어요. 이제 네. 불교계 이제 종교계 최고 권력에 대해서 커버 스토리를 썼는데 스님들이 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렇겠죠. 사무실에 와가지고 아니 지금 뭐 하자는 건가 막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니 부처님 오신 날이고 우리도 대목인데 지금 이러면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그건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아니 우리 선배가 기불천 3대 종교를 상대로 어떻게 보면은 나쁜 점들을 다 파헤쳤는데 그 3대 종교가 혹시 위협하는 방식이나 스타일이 좀 약간 다릅니까? 저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예. 종교는 무서워요. 제가 기불천이라고 하지만 기불릭을 떠나서 네. 그리고 사이비 종교 있잖아요. 사이비 종교 지금 나오는 사이비 종교들 거의 대부분 제가 그때 기사를 써서 다 소송 당했어요. 소송 당하면 그 사람들은 소송과 그 다른 물리적 위협을 가하는데 그래? 그럼 내가 또 썼어. 또 쓰고 두 번 쓰고 세 번 쓰고 그래서 소송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조용기 목사 순복음교회에서는 120억 소송을. 아니 그러니까 정말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금액을 가액으로 걸었더라고 보니까. 제가 그러니까 20여 년 전부터 기자 중에 몸값이 최고예요. 소송 가액으로는 120억짜리야. 네, 120억. 다른 사이비들도 20억, 10억 막 이렇게 돼. 근데 사이비들이 그 소송을 하잖아요. 근데 그 큰 로펌 비싼 전관들 써가지고 기소해가지고 엄청 괴롭혀요. 어떤 사람들은 저기 부산에서 재판 받도록 만들어놔. 진짜로요? 재판을 걔네들 본산이 거기라고. 근데 안 받아줘야 되는데 판사가 받아줘 또 그거를. 그럼 거기 가야 돼. 정말 고생 많이 했다. 근데 물론 이제 위협. 예. 조용기 목사 순복음교회 순복음교회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순복음교회 사람은 아닌지는 몰라도 지하철을 타고 내려가 집으로 걸어가는데 집에 다 왔어. 집에 다 왔는데 주 기자님 저희 좀 보시죠. 그렇게 따라온 거예요. 진짜요? 지하철을 타고 제가 마을버스를 타고 다닐 때였는데 마을버스를 타고 걸어서 이제 집에 걸어가는데 거기까지 집 앞에서 오싹했죠.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싸웠죠. 싸워야지 어떻게. 그리고 또 제가 저기 또 어떤 그 조폭과 종교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조폭 애들이 맨날 잡으러 온다고 전화 오고 난리 났어. 협박하고. 회사로 전화 오면 너 언제 갈아 먹는다, 갈아서 찢어서 널어버린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고. 야 너 어디야? 너 당장 나 여긴데 내가 지금은 바쁘니까 2시간 있다가 오라고 하고 내일 오라고 하고 그러면 안 와요 조폭들이. 조폭들은 네. 뭘 오라고 하면 많이 했죠. 조폭 보내는 거는 예사였고 소송으로 가장 괴롭혔어요. 위협하는 것도 있었죠. 집 주변에 와가지고. 아니 그렇게 이제 소송을 많이 치르시다 보니까 사실 이긴 소송도 있고 뭐 진 소송도 있을 텐데. 나는 형사 소송에서 한 번도 안 졌어. 그래요? 다 이겼어? 불패 신화 그거 몰라? 그거 되게 유명한. 불패 신화 심지어? 그러면 네. 제가 형사 소송에서 한 번도 안 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종국 결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까지 갔을 때. 법원. 아니 BBK 제가 메모 기사를 써가지고 BBK 메모 써가지고 검사 10명이 저를 고발했어요. 맞아, 네, 알아요. 예. 검사들이 했고 이명박 정부 초기잖아요. 초기였는데 그때 제가 1심에선 졌는데 2심에선 이겼죠 또.
그리고 3심에서 대법원에서도 이겼고. 네. 그 박근혜 정부 들어가지고는 또 잡으려고 해가지고 제가 도망갔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파리 멀리 파리도 도망가가지고 있다가 돌아왔는데 걔네들이 그 사전 구속영장 쳐가지고 맞아. 쳐가지고 예. 네, 수갑 차고 들어갔죠. 그러나 제가 영장 심사도 이겨내고 이겨내고 네.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 했는데 거의 5대4였을 거야. 아슬아슬하게 이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죄. 그 선거법도 10몇 년 동안 끌다가 헌법소원 2번 해가지고 그래서 선거법도 그 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해서 헌법을 2번이나 바꿨어요. 네. 제가. 그리고는 전 이겼죠. 이겼어. 아니 그런 소송에서 김어준 벌금 냈어. 나는 무죄 났어. 이제. 아니 근데 그런 소송에서 누군가의 조력을 받기도 하지만 선배의 두 번째 책을 보면 정말로 그 사법 팔극을 다룬 거지 않습니까? 네. 본인 스스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분 같은데. 아니 저기야 제가 언론인으로 살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사실은 법조인이었어요. 피의자로 지금 20몇 년 넘게잖아. 피의자이자 피고인. 그렇죠. 그러니까 피의자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네. 이 법률을 다루고 이 검사하고 어떻게 검사 취조에 어떻게 대응하는 방법, 경찰 전화 왔을 때 어떻게 하는 방법 모르거든요. 심지어 안 당해보면 모르죠. 네. 네. 심지어 판검사들도 몰라요. 음. 그 윤석열의 가장 절친이었던 제일 아끼는 후배였는데 기소를 당했을 때 너무 패닉이 와가지고 몇 개월 동안 뭐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 생활을 못 하고 그런 윤석열의 후배니까 법조인이겠죠 그 사람은. 검사 출신 검사 출신인데. 거기까지만 해. 자 그런 사람도 있고 판사 출신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자기가 이렇게 법을 다루고 그러다가 검사 앞에서 앉은 답을 못 하는 거야. 그렇겠지. 변호사들도 그래. 네. 그래가지고 제가 소송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재판을 받다가 이거 그 제 재판을 영화 감독들이 몇 명 와서 봤는데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영화보다 더 재밌다는 거야. 그러면 이 영화감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남겼으면 좋겠다고 해서 기록으로 남겨놨는데 그게 많은 그 피의자들, 많은 범죄자들한테 도움이 돼가지고 제가 아직도 연락이 오고 구치소에서 교도소에서 팬레터 많이 받습니다. 네. 아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얘기 듣기에는 그 관련된 사인회 같은 걸 저자 사인회를 했는데 당시 현직 판사가 와가지고 여러 권에 사인 받아갔다면서요. 아니 판사들 많이 왔어요. 그리고 판사들한테 연락도 많이 왔고 네. 많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보지 못한 부분을 봤다고 해서 얘기도 하고 그때는 뭐 강의도 좀 해주고 여러 명 모인데에서 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네. 그분들이 또 저를 많이 도와줬어. 그래가지고 제가 판사님들 재판을 많이 받아가지고 헌법재판관에 있는 지금 9명의 판사 중에 3명이 제 판사예요. 사실 누구죠 그게? 예.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할게요. 제가 정형식 있다는 거 알고 정형식도 있는데. 있어요. 다른 분도 있어요. 정형식 제 판사였기 때문에 네. 정형식 판사가 얼마나 헌법재판관 이번에 훌륭한 결정을 하셨습니다만 얼마나 좀 편향적이고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이재용 풀어준 사람이거든. 정형식은 판사를 하면 안 되고 쟤는 인간도 아니하면서 계속 정형식을 가장 크게 욕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윤석열. 아 그래요? 자 윤석열이 기소한 이재용을 그렇죠. 네. 1심에서 구속됐어. 1심에서 김모 판사가 구속시켰어요. 그 사람도 재판사였어. 그랬구나. 그 사람한테 재판 많이 받았어. 네. 자, 그 판사를 그 사람도 구속시켰는데 2심에서 정형식이 그 뇌물 액수를 줄이고 뭐 횡령 액수를 뭐 줄이고 막 그래가지고 집행유예를 풀어줬잖아요. 근데 대법에서 다시 잘못됐다고 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파기환송이 되고. 파기환송 됐는 걸 보면 정형식이 재판을 잘못됐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분이 한명숙 전 총리 한명숙 총리 사건 때도 그 주심 판사였거든요. 그때 저도 그 정형식 판사가 제 판사였거든요. 그랬구나. 우리 판사 동기야. 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한명숙 총리한테 계속 걱정하고 우려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둘이서 밥을 먹는데 정형식 판사가 굉장히 위험한 판사다. 그러니까 저는 좀 미뤘으면 됐겠다. 기피해야 된다. 된다. 처음부터 얘기를 했는데 아니에요. 너무 재판을 잘한다. 따뜻하게 해주신다. 예. 올 때마다 검사를 혼내고 공소장 변경하라고 하고 이 재판은
틀림없다고 걱정하지 말고 죽이잖아 잘해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요 나는 저 사람이 위험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서 계속 취재를 잡았어요. 네. 판사님 제가 뭐가 급한 취재가 있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재판을 미루는 거예요. 김호준은 알지도 몰라. 뭐 알지도 모르고 내가 계속 미루니까 아우 쟤 왜 그런데 자 저희는 미루고 한명숙 총리는 그때 갔어. 갔는데 1심에서 무죄 사건이거든요. 뒤집혔구나. 2심에서 징역 2년 나왔잖아. 야, 그래서 이제 감방살이 하셨구나. 네. 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야.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재판을 많이 받아서 그 판사들의 정보가 좀 더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그 판사들이 사실은 제 재판도 도와줬어요. 야, 그랬구나. 네, 제 재판에 어떤 분은 그 부분이 어떻게 잘못됐다고 여기가 어디까 오래된 일이니까 네네. 뭘 써주시기도 했어 서면으로. 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껏 무죄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선배가 무죄로 살아남는 게 너무 중요한 만큼 사법 권력이라는 게 그만큼 비대하고 강한 건데. 그리고 이 법과 양심, 이 어떤 것보다 어떤 가치보다 공정하고 공평해야 되는데. 이게 사법 권력이 누가 판사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시기에 재판을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거든요. 그건 좀 안타까운 일이죠. 아니 그래서 누가 헌법재판관이 되느냐도 너무나 중요한데. 그래서요. 네. 저는 이완규 지명이 어떤 사람들은 이게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그 권한을 뭐 그 최소한도로 이렇게 행사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한덕수가 했어. 그래서 자기가 헌법재판관을 임명 못하겠다고 해놓고 며칠 있다가 뒤집어가지고 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권한인지 아닌지 이걸 따지는 것보다도 저는 이완규라는 사람은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 부분에 좀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은요. 검사였습니다. 네. 7수였는지 8수였는지는 몰라요. 저 사실 구수인 저기 윤석열보다 조금 적게 한 것으로. 네. 뭐 군대를 갔다 오고 네. 고생을 좀 하신 것 같아서 7수인지 8수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검사였습니다. 검사에 대하여서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던 노무현 대통령한테 얘기했던 거는 옛날 얘기지만 이 사람은요 거의 확신범이고 윤석열의 변호인을 했어요. 맞습니다. 자, 변호인을 했고 집사 변호사라고 볼 수 있어요. 최은순. 그러니까 윤석열의 장모의 변호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특수관계인이에요. 맞아요. 특수관계인인데다가 이분은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입니다. 내란에 대한 피의자예요. 안가 회동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윤석열이 가장 의존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계엄에 대해서 가장 논의했을 법한 사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돼 봐야 되는데 이런 특수관계인을 그리고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그것도 내란죄 혐의인 사람을 헌법재판관에 지명한다? 이거는 헌법재판소를 무시하는 거고요. 헌법을 능욕하는 거고요. 이 법 자체를 우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덕수는 사실은 바로 탄핵을 떠나서 바로 체포해 가야 될 사람인데 내란 2인자 아닙니까? 그렇죠. 내란 2인자인데 이 사람이 이완규를 임명한다. 이거는 국가를 그리고 제도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기 때문에 이완규 이 사람은 안 된다. 이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한덕수가 지 말로는 내가 결정한 거라고 그러고 그래서 봤더니 검증 시간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화요일 날 추천을 했는데 월요일 날 검증 동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를요. 검증하고 추천하고 이거 어디에서 하냐면 대통령실에서요. 그렇습니다. 네. 거기 김주현이 해요. 김주현이 하는 거야. 김주현이 하는 거고 법무부에서 해요. 이제는 그럼 박성재가 하는 거예요. 김주현 누구야? 박성재 누구야? 이 사람들 안가해동 멤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기서 내란 세력이 마지막으로 밀어넣어가지고 이 사람 이완규 밀어넣어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건지 저는 그냥 예상하고 그냥 취재한 것만 말씀드리면 이제 50일 있으면 대선이 이제 끝나고 정권을 민주당에서 잡잖아요. 민주당에서 잡으면 무슨 문제를 가지고 또 논란이 될 거냐면 이재명의 재판, 그렇죠. 이재명의 수사
어떻게 할 것인가. 음. 근데 형사소추 대통령이 되면 멈추게 돼 있어. 수사는 안 되겠지. 수사는 안 돼. 네. 근데 재판은 어떻게? 재판도 멈춰야 된다는 게 음. 지금 헌법학자들의 다수의 견해죠, 견해. 견해인데 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음. 아니야 진행되고 있는 재판을 멈춘다고 이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요 아니다 재판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거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헌재에 헌법재판관들한테 물어봐요. 물어봐야 이왕이한테 됩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한덕수가 길을 쓰고 이거 넣는 거예요. 길을 쓰고 야. 이게 한덕수 얘기를 외친 게 한 달 반쯤에 찾아와 이명박 대선을 위해서는 그리고 이후를 위해서는 한덕수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이명박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다 얘기했어. 아, MB가? 최상목 때 네. 한덕수가 필요하다 계속 얘기했어. 그리고 한덕수 탄핵 심판을 빨리 해야 된다 이거를요 윤석열이 얘기했고 이명박이 얘기했어. 그래요? 얘기했지. 이명박을 난 좀 속상해. 이명박 지금 승배자로서 아우 나는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그렇지. 이명박이 네. 한 얘기를 잘 보면 그대로 굴러간다니까. 한덕수가 그렇네. 대선을 위해서 필요하다. 자 그러면서 한덕수가 와가지고 대선 선거를 잘 치러야 돼. 그거 아니야. 한덕수로 좀 모여서 진지를 구축해서 다시 싸워야 된다는데 대선 떠나서 대선 당권 잡고 담권 잡고 뭘 잡아서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트집을 잡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도 탄핵 준비해야 된다. 이 얘기가 이명박의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야, 정말로 그런 극적인 시나리오가 있었다고 한다면. 네, 이명박이 와가지고 한덕수 얘기해가지고 제가 또 이명박 친구한테 또 갔지. 아, 어르신은 왜 한덕수야? 그러니까 한덕수만한 사람이 없어. 지금 만들 사람이 없어. 한덕수가 움직일 거야. 근데 한덕수가 그 우유부단 수양버들 한덕수인데 아니야. 그 사람 그렇지 않아. 실제로는 왜? 이명박 쪽에서는 한덕수가 대가 세다고 합니다. 왜 그래? 그랬더니 한덕수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서울에서 이게 모피아 아닙니까? 그렇죠. 모피아에서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야. 잘 나가던 사람인데 김대중 대통령이 딱 당선되자마자 청와대 쪽에 연락을 했대. 그래가지고 자기 전주라고. 고향을 밝혀 갑자기. 나 전라서라고. 예. 갑자기 그랬대. 근데 이 사람이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도 모피아 중에 잘 나가는 애가 우리 편을 들어. 그래서 예쁨 받았어요. 노무현 때는 더 예쁨 받았어. 그래서 총리까지 해버리죠. 총리 됐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장례식장에 안 왔잖아. 그러니까. 근데 장례식이 있었을 때 그때 한덕수가 오네 마네가 큰 논쟁이 됐었는데 그때 한덕수가 끝까지 안 갑니다. 그걸 보고 이명박 애들하고 얘기하고 있었어 그때. 그래가지고 이명박이 쟤 괜찮은 애네. 그래가지고 물어보시면서 괜찮은 애네 해가지고 한덕수 중용했잖아요. 그런 사람이야. 야, 얘 됐세? 그러면서 그때 이미 이명박 애들한테 가가지고 그 이명박 애들하고 아주 잘 지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 이명박이 지금 정권 초기에 장제원을 통해서 이 내각과 대통령실을 꾸렸습니다. 너무 많이 꾸려가지고 장제원은 아웃됐었어요. 근데 지금 이명박 주변 사람들이 한덕수를 잡고 이 정권 적어도 보수당을 점령하고 접수하고 자기의 정치적 야욕을 이어가겠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를 저는 주목하고 있었지. 저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의 그 흐물흐물해 보이는 외모 때문에 그분이 강단도 없고 대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유 강단 있다니까요. 그 사람 부동산 투기한 거 봐. 여기 멀지 않아. 여기서 걸어가 보면 있어. 거기 봐. 아유 괜찮아. 아니 그런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심지어는 최근에 나오는 불 지피고 있는 대선 출마 같은 경우에도 속내는 조금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들거든요. 이완규 지명은요. 이거 피의자잖아. 문제 있는 사람이잖아. 대통령 친구잖아. 이걸 지명하는 것 자체가 보수한테 자기가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그리고요. 그날 하루 보자고요. 그 이완규를 지명한 날 CNN 인터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트럼프 통화가 있었어. 이미 세팅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트럼프 통화가 나오자마자 KBS에서 영어를 잘해가지고 아주 분위기가 좋았다. 그리고 그 다음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보세요. 그 얘기 아주 화기애애했다. 그리고 우리는 중국처럼 싸우지 않는다.
그런 메시지 제목을 딱 달아놓습니다. 그 다음날 기사가 뭐가 나오냐면요. 트럼프가 한덕수한테 너 대선 출마할 거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야 나는 고민 중이야. 여러 상황과 여러 뭘 받고 있는데 추천을 받고 있지만 네. 나는 고민 중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게 대선 행보 아니면 무슨 뭐예요? 이게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적어도 보수당을 이렇게 접수하려는 생각은 분명히 있다고. 네. 그리고 그런 밑그림을 선배 말씀대로라면은 그 이명박을 위시한 MB계들이 그리고 있다는 게 굉장히 뜨악하거든요, 지금. 예전에 박근혜가 탄핵 얘기가 나왔을 때, 막 무너지고 있을 때, YS 그 서거 몇 주년 그 날이었는데, 네. 갑자기 국립묘지에 오는 거야. 그 전까지는 드문불출했어요. 뭐 감옥 갔다 오고 뭐 아무것도 안 그랬겠죠. 했잖아요. 그런데 네.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정권은 자기네들이 재창출하겠다는 얘기를. 이거 보니까 제 박근혜계나 쟤네들한테 맡겨놔서 안 돼. 정권을 우리가 재창출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가지고 막 물어봤더니 도망가더라고.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명박이 윤석열 앞에다 세워놓고 그 양반이 뭘 알아. 그냥 이렇게 다니기만 하고 술이나 먹고 그랬지. 진짜 뒤에서는 이명박 애들이 다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이 정권을 이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야, 정말로 무섭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네. 이 보수들은 이 국가 민족 부끄러움 이런 거 모르고 자기의 이익이 네.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 자꾸 튀어나오잖아요. 지금 저는 저기 국민의힘 애들을 요새 만나보잖아요. 그럼 너무 기분이 다 좋아. 왜 그러냐면은 누구한테나 가능성이 있거든. 다 그만하거든. 다 해볼만 하거든. 홍준표의 김문수가 1등이잖아요. 그렇죠. 네. 김문수가 1등이야. 그러니 모든 사람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희망에 차 있어요. 정말로. 그건 나쁜 건 아닌 것 같아. 그 꿈꾸는 거는 뭐 그런데. 아유니까. 네. 그런데 지금 보수 중진들 굉장히 해피해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있잖아요. 화이팅하고 있잖아. 자기가 뭐 하던 사람이야. 양손 꽉 잡고. 내란 해가지고 윤상현 전화기 꽉 잡고. 내란 해가지고 지금 이제 구석이 앞에 있는데 막 화이팅하고 있어. 대선 나가달라, 나경원 나가달라 막 와 하고 있고. 야, 나경원하고 윤석열은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관계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안 좋다며 알려지기로는. 원래는 좋았어. 원래는 네. 대학 다닐 때 술 잘 사주는 오빠였고, 나경원은 저기 있었는데, 나경원은 남편 김재호 판사하고 김재호 판사라는 분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 윤석열하고 김재호하고 매우 가깝습니다. 그렇군요. 가까워서 학교 다닐 때부터 가까워서 술도 사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주 늦지막히 윤석열이 구술을 해가지고 사실을 돕고 아마 검사 15를 수원에서 있었을 거예요. 검사를 했었나 그랬어요. 그때 수원지법에 김재호가 있었어요. 그렇구나. 근데 그래서 김재호가 차로 태워다 줬어. 윤석열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이렇게 따질 때 차로 운전을 해줬는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이시원 비서관 시켰잖아. 맞아요. 그 서울시 네. 간첩 조작하다가 이시원. 그 공직기강 비서관 시켰던 이시원. 그렇지. 네. 걔 내 검사했어. 내가 거의 욕하고 막 그랬어. 네. 그런데 자, 이시원을 쓴 이유는 이시원이 대구 있을 때 자기 운전하고 다녔어. 자, 그런 사람이야. 네. 그냥 매우 가까운 사람이야. 집에도 이렇게 드나들고, 집에 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윤석열이 이렇게 도닥도닥하고 그런 사이였는데, 윤석열이 이제 뭐라고 해, 국정원 댓글 수사하고 국정농단 수사하고, 그때는 진보에 1호 검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들 다 막 와 추앙했죠. 예. 그때 이제 나경원이 욕하지. 국민의힘 대표로. 그러니까 지가 나한테 내가 어버 키웠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욕하는 싸늘해졌구나. 욕하면서 싸늘해졌는데 그때 같이 욕하던 애가 장재원이에요. 둘이 나경원, 장재원 적어두세요. 네. 그러다가 이제 나경원이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이 갑자기 국민의힘 후보가 됐네. 후보가 되니까 나경원이 좀 껄끄럽잖아요. 그렇죠. 껄끄러운데
국무원 후보가 되고 잘하려고 했는데 이 뒤끝이 있으니까 처음에 안 받아줬다. 안 받아줬는데 안 받아준 결정적인 이유는 또 대통령이 됐잖아. 네. 결정적인 이유는 그 김 여사가 싫어했어. 김 여사 오지도 못하게. 사실 나경원이 그때 장관하고 싶었어. 아 실제로는. 장관. 그치 그때 뭐 그러니까 장관도 커리어 좀 쌓고 싶었지. 그렇죠, 장관하고 네. 싶고 어느 자리 가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안 줬어. 뭐 줘야지. 그래서 저출생 뭐 그 나중에 맞아. 나중에 예. 줬어. 근데 나경원이 당 대표 나오는데 그리고 또 다른 서울시장 선거 나올 때 지지도가 높았잖아. 그때 처음에 높았죠. 처음에 높았지. 네. 근데 이게 친윤들이 다 가지고 다 계속 때리고 뭐 해가지고 김기현 시키고 뭐 하고 오세훈 되고 그러면서 나경원은 찬밥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탄핵되고 옆에 와가지고 막 하잖아. 으쌰으쌰 해버린 거죠. 오, 네. 으쌰으쌰 하니까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 이게 냉탕 온탕 가는데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나경원을 절대적으로 지지할 리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그 나경원을 그 여사도 아니죠. 김건희는 나경원을 왜 이렇게 배척하고 싫어한 겁니까? 전 예. 여사로 하자. 전 윤석열도 여기는 아니, 여기는 저기 경향신문이잖아. 괜찮습니다. 예. 전 대통령으로 하자고. 더 과격하게 갑시다 아니, 그냥. 과격이 아니 전 대통령 난 아니, 좋아. 씨로 하시죠 그냥. 아니야 전 대통령 좋아. 난 네. 지금껏 안 붙였다가 전 대통령으로 하는데 나경원을 왜 싫어하냐고요? 네. 그건 모르겠어. 근데 극도로 싫어해서 주변에 오는 거를 막았었죠. 그런 상황이었구나. 네. 결국은 이제 이런 문제들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네. 어떤 생각이 드냐. 결국은 내란 사태에 대한 엄격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웃고 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고,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안가회동뿐만 아니고 노상원 수첩, 그리고 김건희와 조태용의 문자 주고받음, 그리고 계엄 해제 방해했다는 의혹, 이런 것들 싹 다 제대로 수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내란에 대해서는 수사가 안 돼 있어요. 코끼리를 수사해야 되는데 코끼리 발톱만큼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내란 세력에 내란을 저지를 때 윤석열의 성격상 윤석열은 아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나하고 알아? 그럼 좋은 자리에 꽂아. 오케이. 그래? 부장검사? 야, 금감원장 해. 야, 동훈이 너 법무부 장관 해. 너 상민이 너 장관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가까운 사람, 네. 아는 사람. 근데 아는데 안 도와주잖아요.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해. 명확해. 자, 그런데 내란을 꾸몄을 때 윤석열은 그 사적에서 자리에서 이 분위기를 주도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얘기를 좋아하는데 크고 중요한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음식 얘기나 뭐 다른 얘기인데 나는 음식 얘기하는 거 좋다고 봐. 네네. 야, 이건 말이지. 이건 돼지 비계 기름 모아가지고 이거는 김치를 붓고 먹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부족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인데 유독 싫어하는 주제가 있는데 그게 어떤 주제죠? 군대. 부동시잖아. 군대 안 가잖아. 군대 면제하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군대 얘기가 나오면 피하거나 입을 닫거든. 근데 군대 얘기가 나오면 피해요. 근데 언제부턴가 군인들 막 데리고 다니면서 열병식하고 막 그러니까 격리하고 네. 있더라고. 이게 뭔가 했는데 자, 내란을 기획할 때 군인들하고 했을까요? 군인들 필요했지. 군인 일부들 구속된 걸 보면 있었지. 경찰들하고 했을까요? 경찰 한 2명 구속된 걸 보면 경찰이 있었지. 그렇죠. 자기 가까운 사람들하고 얘기했을 거예요. 분명해. 법조인들하고 검사들하고 이 얘기해서 계엄은 법률적인 행위입니다. 맞습니다. 자, 네. 계엄을 선포하는 순간부터 법률적이 이게 맞냐, 절차적으로 맞냐, 이게 위헌 조건이냐, 이걸 다 법률적인 거라고 이거를 아니 검사들이나 법에서는 계엄 얘기 공부 안 합니까? 그랬더니 전 총장께서 아니다. 12.12 그리고 계엄 그리고 그 국가 변란에 있을 때 이 법이 어떻게 작동하는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검사 때도 그 사법고시 때도 제일 많이 공부하는 필수적으로 배운다. 제일 많이 공부하는 게 이거기 때문에 이게 법률적인 행위라는 거는 안다. 그게 그래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되는지 철저하게 법률적인 행위인데 이거 법률가들하고 검사들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란에서 지금 검사에 대한 수사가 있었습니까? 없어요. 없었죠. 자, 네. 안가해동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이야. 김주현, 자 이상민, 그다음에 그다음 박성재,
그다음에 이완규. 네. 넷 중에 셋이 검사네. 자, 그리고 김주현이라는 사람이 매우 정치 검사 1호라고 보면 돼. 지금 숨어 있는데 이 사람이 엄청 큰 역할을 했는데 그 에피소드는 나중에 하고 네. 자, 검사에 대한 수사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검찰 주변에 있는 사람 수사가 없어요. 그런데 수사를 어떻게 했냐면은 내란이 탁 터지자마자 이거 어떻게 하지? 내란 수사로 정리하면 된다 했는데 김용현이 갑자기 통화를 하고 걸어가잖아요. 출석했죠. 새벽에 네. 검찰에 출석하는 거 봤어? 본 적 없죠. 없지? 네. 내가 갈게 하고 이렇게 가는 거 봤어? 게다가 경찰이 압수영장 넣어놨는데. 그렇지. 여기 네. 말고 난 이게 쇼핑이잖아. 이게 쇼핑이야. 그래서 갔잖아. 근데 이 김용현 수사를 제대로 했을까? 그 다음에 주변 사람 수사를 제대로 했을까?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했을까? 아니 압수수색이 안 돼가지고 전화기를 못 받았잖아. 맞습니다. 요새 네. 수사를 전화기하고 CCTV를 두 이게 가지로 하는 기본이야. 건데. 다른 걸 뭐가 있어? 근데 CCTV 이미 안가 CCTV 다 지워졌대. 3개월 지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 전에 또 지웠어 이놈들이. 그래요? 네. 자, 그리고는 지웠고 전화기 압수를 안 했잖아. 수사를 안 한 거예요. 수사가 안 됐어. 코끼리의 발톱만큼 됐어요. 그래서 내란 특검을 해야 되는데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될 때 저 사람이 믿을 수 있냐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좀 나이브하게 생각했지. 자, 저 사람은 야, 설마. 우유부단해서 네.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어서 내란 특검법은 받아줄 거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 3명 임명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안 했잖아요. 둘 다 안 됐어. 둘다 심지어. 안 됐어. 네. 최상목은 그나마 둘이라도 시켰어. 그러니까 그나마 그래가지고 이게 된 거예요. 탄핵된 네. 거예요. 최상목은 머리를 썼지만 이 한덕수보단 더 확신범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내란 특검법을 막음으로써 그리고 수사권 지기현이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형사 재판을 시작하잖아. 그건 볼 것도 없어요. 물을 것도 별로 없어. 공수처에서 수사한 거 다 뺀대잖아.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한 거. 아니 범죄가 이만큼인데 100인데 하나 두 개 해가지고 끝낸다고? 그러니까 자, 이거를 내란 특검에 대한 수사는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내란 특검이 벌어지면 특검에서 계속 까면서 그 자기를 옥죄어올 네. 거라는 걸 윤석열이 잘 알아. 그래서 이건 막으라고 했겠죠. 저는 그 윤석열의 특명을 한덕수가 지금 잘 지키고 있다고 보는데 내란 특검으로 내란죄 수사는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해야 돼. 게다가 이제 보면 선배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기현 부장 이제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이르기까지는 심우정 검찰총장이라는 사람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심우정이 풀어주는 역할을 했죠. 이 사람 네. 이 사람도 뭐가 어떻게 뭘 잡혀 있나. 그런데 이 사람은 윤석열 탈옥과 그다음에 윤석열 탈옥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혼자만의 판단이 아니었어. 지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 청구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미 법원에서 구속이 적법하다고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에서 판단이 한 번 그렇죠. 있었고요. 네. 체포적 부심에도 있었고 그 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몇 개가 나와 있는데 이걸 뒤집고 자기가 내보내준다고? 이거는 대법원과 그 자기 서울중앙지법 원장, 대법원장도 거의 다 익스큐즈를 했다고 저는 보고 지기현이 계속해서 주변에 물었어요.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김주현 수석이고 거기에 역할을 한 사람들이 전직 대법관이 있고 그 대형 로펌이 있다고 제가 계속 이렇게 떠들었는데 네. 자, 이 부분도 수사해야 되고 윤석열을 탈옥시킨 이 부분도 수사해야 돼요. 이 부분 수사가 안 되면 말짱황입니다. 네, 네. 자, 심우정 딸내미 취직한 맞아. 거 네. 이거 해야지. 자, 저는 딸내미들 죄송합니다. 딸내미 아들내미 자식들의 생활기록부를 뒤져보는 거 있잖아요. 자식 문제까지 가는 거는 인사청문회에서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검찰 스탠다드를 하나 잡아놨어. 먼저 했잖아. 조금 네. 비슷한 잣대로 가야 돼. 심우정. 그렇죠. 네. 심우정 나는 당신이 왜 윤석열을 그렇게 내보냈는지 알아야 되겠다. 이 수사로 가기 전에 네. 심우정의 딸 이렇게 수사를 시작하다가 이렇게 니네들 잘하는 별건으로 넘어가서 이걸로 잡으면 이 문제는 분명히 수사로 밝혀져야 되는데 이것도 공수처의
역량이 좀 떨어지는 데다가 사람이 없어요. 열심히 하려고 해도 맞아요. 사람이 없고 네. 지금 놀고 있어요. 검찰의 수사 안 되고 있어. 그다음 경찰 수사 안 되고 있어. 자, 경찰에서 그 와중에 이 내란 와중에도 박수현이라는 사람을 심잖아요. 서울청장으로. 이게 인사하는 거거든요. 지금 검찰 인사하고 경찰 인사하고 저기 공무원 고위직 인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내란범들이 네. 마지막 박현수, 알박기를 박현수. 하려고 네, 박수현이라고 있어. 네, 죄송해요. 국회의원입니다. 깜짝 그러니까. 놀랐어요. 지금 박현수. 네. 자, 박현수를 박았습니다. 네. 이 사람은 내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이상민 밑에서 영등포 사장 그리고 서울청 경비국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국회를 봉쇄하고 체포를 하라고 했을 때 그때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수사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서울청장으로 시켰어요. 지금 그런 일들이 자꾸 낙하산을 계속해서 곳곳에 심으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막아야 되는데 네. 어찌 됐건 내란 특검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란 특검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뭔가 윤석열, 김건희 정부를 뭔가 파헤치기 위해서 실마리가 될 부분 선배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명태균 게이트가 아닐까 싶은데 명태균 씨가 드디어 보석 청구 인용이 돼서 나왔습니다. 나왔어. 네. 어떤 판이 벌어질까요? 네. 이 명태균은 사실 일찍 나왔어야 되는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계속 잡아놨는데 다 합수했잖아. 황금폰 줬잖아요. 그러니까 네. 야, 황금폰 주면 내가 내보내줄게. 검찰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 그래서 명 박사가 줬어. 다시 주면 안 내보내준다니까. 안 내보내준다는데 줬어. 근데 그걸 받고도 지금 한 달, 두 달을 끌었으니까 보석이 예외적으로 계속 늦게까지 끌려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보내준 건데 자, 이번 대선판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변수가 없는 판이 없어요. 거기다가 네, 국민의힘 난리패 있잖아요, 또 근데 일단은 네. 재밌지, 웃기지. 그런데 조선일보에서도 중앙일보에서도 그리고 모든 보수에서 얘기하는 게 이재명의 절대적인 우세다. 네. 하지만 윤석열과 내란 세력을 뒤로 하고 그다음에 그 제3자의 그 관여가 없으면 무조건 이건 해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윤석열은 계속 떠들 거고요. 한덕수 이렇게 계속 난리를 치는 것도 내란 세력이 난동을 치는 거니까 이렇게 멀리 보잖아요. 정치적으로 보면 정무적 판단해 보면 이것도 땡큐야. 괜찮아. 윤석열 화이팅. 그래 많이 해라. 많이 해라. 잘한다. 이렇게 박수 쳐야 돼. 오히려 거기다가 이제 몇 가지 변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무속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키워놨잖아요. 명태균이 있습니다. 천공이 있습니다. 그렇죠. 천공 네. 가만히 있잖아요. 이 사람 대통령 마케팅으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니까 좀 포기하지 않아. 천공 나와서 계속 떠들 거야. 그리고 명태균은 이제 나왔지. 이제 풀리지 이제. 자기 친구들이 다 지금 대선에 나온다고 했고 대선에 나왔어. 자, 이 사람이 얘기할 거고 그리고 건진의 전화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검찰이 압수했다면서요. 내가 보기에는 우리 이 윤석열 정부의 특징 중에 하나가 권력은 거리에 비례한다 이랬죠. 반비례한다. 그렇죠. 네. 거리가 누구였냐? 김건희 전 여사의 거리와 비례한다 이거였잖아요. 그렇게 쳤을 때 천공이 제일 뒤쪽이고요. 제일 뒤쪽. 김건희와의 거리 기준으로. 그렇죠. 천공은 떠들기만 했지 별로였어요. 그 다음에는 얼굴 박사 있어요. 얼굴 박사. 백재권인가. 얼굴 박사. 이 사람도 있어. 이 사람도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 조용히 하네. 함성득 그런 사람도 나와야 돼. 이 사람도 가까웠어. 근데 명태균도 그보다 가까워가지고 의존했죠. 매우 의존했습니다. 그보다 더 건진이 가까웠어. 그래요? 건진이 지금 걸린 이유는 윤한홍한테 이렇게 청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10여 년 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거더라고. 옛날 건데 네.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태블릿 PC하고 전화기를 뺏었는데 여러 대 없앴다며. 최근 게 있어요. 거기에 인사청탁도 있고 각종 내용이 다 있어. 이 건진은 아주 오래전부터 코바나 컨텐츠에서 사업을 같이 했고 최은순, 김건희하고 가장 가까운 비즈니스. 그렇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내가 가깝다는 걸로
아주 유세를 떨고 다녔어. 마케팅을 잘했구나. 어. 네. 이천수가 옆에 앉아 있잖아. 그러니까 이천수까지 유명 탑스타들도 영화 배우도 옆에 많이 있어. 걸려 있어요. 워낙 힘이 세니까 이 사람이 풀어주니까 법적인 문제를 이 사람이 풀어주고 막 그러니까 그래요. 이제 스타들도 내려올 거야. 네. 탑스타야. 탑스타야. 그림 좋은데. 어. 보니까 지금 자, 보니까, 네. 나오겠지. 뭐, 네, 자, 보니까, 명태균도 네. 있는데 명태균은 지금 나와가지고 좀 숨을 고르고 있어. 아유, 네, 감사합니다. 뭐 잘한다. 말을 아끼면서 예. 말을 하면서 아유 주 기자님 너무 감사하고 제가 평생 은혜 갚겠습니다. 그렇게만 하던데. 자, 명태균의 전화기도 아직 안 풀렸어. 내용이 그래요? 야, 네. 그 내용이 제가 공개한 내용은 그렇죠. 예. 그 윤석열과 김건희가 이제 그걸로 공천 개입으로 검찰에 바로 불려갈 거예요. 근데 불려갈 건데 자기가 윤석열과 김건희가 공천 개입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목소리만 이렇게 모아놓은 거고 그 문자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 말고도 많겠지. 엄청 많겠죠. 엄청 네. 많은데 그 한 부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그리고 명태균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대선 주자들 홍준표, 오세훈, 명태균을 넘어가야 된다. 물어보고 가야 됩니다. 물어보고 가야 되는데 건진 얘기가 더 중요하다고 지금 가려져 있어서 그런데 윤한홍이 윤핵관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왜 윤핵관이었을까? 윤 씨여서 그런가? 아니야. 검사에서가 아니에요. 윤한홍은 건진의 인맥이었어요. 아, 그래요? 윤한홍 부인이 건진 법사를 모시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이제 다른 거구나. 우리는 그렇죠. 윤한홍 있고 건진 있다고 생각하는데 건진이 있어서 윤한홍 있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윤핵관으로 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윤한홍하고 명태균하고 사이가 나쁜 게 자기는 건진 라인인데 이게 원단인 이게 더 힘이 센데 응? 힘이 센데 네. 근데 명태균이 명태균 뭐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명태균이 화가 나가지고 뭐 건진이라고 내가 여사한테 어떻게 했는지 보여줄까 들려줄까 한번 디비져 볼까 하면서 들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가시욕이 있긴 하지만 이 권력 다툼 건진과 명태균의 권력 다툼에서 거기에 나온 거예요. 그렇구나. 명태균도 신발이 있는 사람이잖아. 내가 구속되면 한 달 안에 정권 무너질 텐데 괜찮아? 이렇게 한 달 있다 무너졌잖아요. 어쨌든 맞췄잖아. 이 사람 자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이 명태균, 건진, 천공 이런 사람을 넘어야 돼. 네. 거기에다가 윤석열, 한덕수 소리 내는 것도 넘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비전이 없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그냥 아 이거 좋다. 너도 돼. 아 형도 나가봐. 동생도 나가봐. 이렇게 하고 서로 지금 어제까지 한 32명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이제 내일 모레 지나면 이번 주말 지나면 한 40명으로 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리고 그 건진 법사 그러니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피했죠. 네. 피한 데다가 보면은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은 김건희 모친 최은순하고도 그렇게 통화를 길게 자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김건희하고 윤석열 최은순 사람이에요. 같이 비즈니스를 한 사람이에요. 그 비즈니스를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은 나올 게 많아요. 저기 논현동에 저기 차병원 있는데 그 뒤에 법당 하나 있는 거죠. 법당 있어요. 네. 법당인데 그냥 고급 주택이에요. 집도 넓고 개 한 마리 키워. 근데 그 옆에다 등도 갖다 놓고 거기가 법당인데 네. 사람들을 잘 안 들여요. 안 들이는데 그 사람이 실세라는 걸 이미 알고 이번에 많이 했어. 야. 많이 했어. 여담이지만 그 법당에 들어가서 내부 구조도까지 검찰에 그렸다는 이천수가 참으로 대단하게 다시 한번. 아니 그런 사람들 네. 저기 이런 점쟁이 이런 사람들이 연예인들이나 이런 유명한 끼고 있는 거 사람들을 좋아하는구나. 좋아해. 데리고 다녀 원래. 정치인들은 그런 사람들 꼭 끼고 다니고. 그러니까요. 누가 예. 누구 끼고 다니는지 또 얘기해 보면 또 한바닥이에요. 김종인 아저씨도 명태균의 그런 모습을 좋아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기도 김건희도 명태균이 자꾸 꿈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 일반 사람들은 네. 좀 뭔 이상하다 소리야, 이거. 하는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거 역시 그러는 거 아니야. 얼마 전에 조선일보 기자가 저기 캠프로 갔던 기자 이동훈 네네. 기자가 처음 이동훈 기자. 예. 뭐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저기 김건희 여사가 면박 주는데 걔를 들고 웃고만 있어서 웃겼어요. 막 네. 그런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캠프에 있다가 바로 얼마 안 지나서 그만뒀잖아요. 맞아요. 그만뒀어요. 네. 그만뒀는데 명태균 씨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딱 보고 야 걔 눈빛 나빠. 안 돼. 눈빛 나빠. 안 돼 했는데 그 이동훈 그 논설위원 조금 있다가 가짜 수산업자 맞아. 파동으로 있었죠. 예. 뭐 골프채 받았네 뭐 이 얘기 있어. 그러니까
역시 박사님 하면서 그냥 빠져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하고 사고 구조가 달라. 그리고 보수의 기동이라는 사람 김종인 네. 수준이 그 정도인 거예요. 아이고 뭐 급신급신 아이고 위원장님 그 정도예요. 명박사한테 아침마다 전화해가지고 명박사 그러니까요. 부인이 예. 그런 거예요. 새벽마다 전화를 해가서 이분이 노인이어서 잠이 없어 그래가지고 4시 5시에 너무 전화를 해가지고 이분이 왜 이렇게 우리 남편을 의지할까? 그래서 창원 지역을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명태균이 네. 서울로 옵니다. 김종인을 등에 업고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김종인 그의 네. 책사라는 활동을 했어요 계속.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요. 김종인 아저씨도 네. 각별히 챙겼고 자기는 모른다 막 얘기하는데 거짓말이죠, 그거는. 네. 그리고 명태균의 특징이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한테는 또 충성을 하는구나. 그렇게 나쁜 말 못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김종인 아저씨가 자꾸 사기꾼이라고 하니까 그래 너 이제 정치적 아버지 아니야. 네. 사망 선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고 그다음부터 얘기를 몇 마디 하고 그다음에 스톱해요. 오세훈 홍준표가 이 명태균을 공격하지 않았으면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명태균. 그렇구나. 근데 오세훈이 저 사람 사기꾼이야. 난 초반에 잘랐거든. 얘기는 네. 잘랐다고 한번 해볼까 그렇게 온 거고. 홍준표는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어. 너무 많이 받았어. 이 나올 게 줄줄이 사탕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선 나온다고 더 소리치고 있는데 네. 줄줄이 사탕이니까 그 뭐지 사기꾼이라고 하니까 아니 나한테 해준 거는 뭐고 저기 명태균 씨가 그렇게 건지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아주 많이 벌어서 돈만 쫓아가도 되는데 그렇구나. 명태균 씨는 없다며요. 돈을 안 예. 벌었어. 그래서 관리비 내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그래가지고 그리고 고물차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너무 좋아하고 보면 막 껴안고 전화를 했어. 전화를 해가지고 명 박사, 너 내가 고마워서 어떻게 할까? 차를 바꿔준다고 했어. 차를. 에쿠스를 사준다는 얘기를 했어. 어쩔 거야 이제 나올 건데. 어쩔 거야. 아니 이거. 근데 선배 얘기 듣다 보니까 정말로 대선이 이번 대선 6월 3일 치른 대선이 싱겁게 끝날이라는 관측이 좀 많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광훈 목사님은 누구 하나 구해보겠다고 나서지 않겠습니까? 누구 하나 구해보겠다고 나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자기 장사예요. 다 누구나 지금 네. 지금 나왔던 보수의 저 지도자들 뭐 윤석열 한덕수를 비롯해서 다 보면은요 자기 살라고 자기가 자기 영향력을 가지려고 윤상현 나경원 다 마찬가지고 자기 장사하는 거지 뭘 보수를 구해보겠다 뭘 마지막까지 싸우겠다 그런 거 없어요. 저 탄핵 국면에 돼서 이제 탄핵 심판이 오는데 네. 기각된다 윤석열은 나온다 계속 얘기하는데 제가 아침 저녁으로 또 정강훈 목사하고 이렇게 통화하셨잖아요. 예. 물어보면 자기도 안 나올 걸 알고 있어. 그러면서 돈 얘기를 계속 하기 시작해. 돈 얘기요? 예. 아니 이 목사님은 돈을 서슴없이 거침없이 써가지고 그 보수를 그리고 어려운 교회를 이렇게 장악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시골에서 계속 버스가 태극기 집회 때 시골에서 막 대구에서 100대 부산에서 100대 나오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정광훈 목사가 돈을 써서 그렇구나. 네. 거기에 있는 그 단체 교회에 돈을 보내줍니다. 돈을 보내주고 자기는 도와준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태극기 집회 오는 거예요. 그런 학교 도와줘. 뭐 보수 대안학교 있잖아요. 그런 네. 학교 도와주고 그 사람들 데려와서 이렇게 자기의 세력을 이렇게 키우는 사람들인데 막판에는 돈을 안 쓰시더라고. 막판에 안 썼어? 그래서 사람이 안 모여. 그러니까 파면 된 다음에 적게 모였더라고 보니까. 파면 예. 된 다음에 파면 직전에도 네. 이게 돈을 안 써. 그러면서 아니 왜 요새는 좀 화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는데 돈 얘기를 계속 하면서 나는 기업체 돈을 안 받잖아. 저기 소년보는 돈 기업체 돈 받아. 다단계 받잖아. 전환기 그 얘기를 저한테 이만큼 하시면서 네. 이만큼 그쪽 지원을 받는데 그쪽은 나는 안 받잖아. 나는 나한테 10억을 가지고 왔더라고. 나는 안 받았어. 그러는데 지금껏 자 윤석열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정광훈 목사가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하지 않을 거다. 쉽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여기 지난번에 하셨죠. 했어. 예. 그걸 가지고 정광훈을 도와준다. 그건 아니고 수사를 못해.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네. 바보들아. 자 그런데 윤석열과 가깝다는
걸 알면 알잖아요. 영향력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기업 돈 있는 사람들이 정광훈을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이게 끊긴 거예요. 그래서 정광훈도 자기도 지금 사리고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목사는 절대 20몇 년 본 이 사람은 이 끈질기구나. 예. 국민의힘 그 선거 경선에 영향력을 미칠 겁니다. 가장 큰 손입니다. 윤석열과 정광훈 국민의힘 경선에 보이지 않는 보이는 손 두 손 가장 그래서 자기가 이 국민의힘 후보를 정한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자유통일당 자기 당에도 후보를 낼 겁니다. 내서 단일화를 한다면서 지금 이걸 그 규모를 키우는데 이거는 정광훈 목사가 정치적 영향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일단은 윤석열이라는 숙주 때문에 지금 보수의 주류로 와버렸어요.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저 사람들 위험한데 태극기인데 극단적인 사람인데 저 사람들이 보수의 중심이다. 정광훈을 주목해야 된다.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제 윤석열 손잡고 이렇게 컸어. 이제 윤석열이 중요하지 않아. 이제 뭐 건드릴 수 없죠. 윤석열을 버리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뭐 비즈니스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경선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다 사실은 아니야. 다 사실은 아닌데 야 오세훈 안 돼. 한동훈이 제일 먼저 안 돼. 한동훈 안 돼. 윤석열과 우리 지지층이 절대 가만히 놔두지 않아. 배신자는 가만히 놔두지 않아. 배신자 한동훈 안 돼. 오세훈도 안 돼. 야 그거 안 돼. 저기도 안 돼. 홍준표도 안 돼. 김문수는요. 김문수는 최애 후보죠. 사실은 김문수는 국민의힘 사람이 아니라 자유통일당 자기 사람이야. 맨날 손잡고 다니고 김문수는 저기 정광훈 잡혀간다면 막 울어. 하면서 울어요. 진짜로. 그러던 사람인데 안 예뻐하겠어. 그런데 김문수도 아니라고 그래. 이게 김문수 아니라고 하면서 도안은 줄 거예요. 근데 경쟁시킬 거예요. 김문수로는 이 그 보수를 장악하는 데는 어렵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만 김문수를 계속 이렇게 미루고 그리고는 그럼 누구야? 너무 궁금하죠. 그게. 50대 스타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50대 스타? 그래가지고 50대 스타가 누구야? 다른 사람은 홍정욱 얘기하는데 홍정욱도 면밀하게 체크했더라고. 홍정욱 생각해? 내가 물어봤더니 아니야. 걔는 다 괜찮은데 자식 마약 문제가 있잖아. 이미 체크했어. 이미 알더라고. 체크했어. 잘 놀랍다. 알더라고. 이미 알고 있어. 알더라고. 그럼 김건희지. 아이 김건희지 그랬더니 이거 아니야. 그 사람이 지금껏 얼마나 많이 어지럽혔는데 우선 생각할 뼈 반밖에 안 남아가지고 건강도 안 좋고 두 번째로는 실력이 안 돼, 능력이 안 돼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 지금 보수를 계속 인사를 받고 있어. 정광훈 목사가. 그렇구나. 윤상현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계속 나는 태극기 집회에 와가지고 인사하는 사람들이 윤석열을 지키자고 오는 게 아니라 태극기 세력 정광훈 세력한테 인사하는 걸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정광훈 목사가 김문수를 쥐고 계속 흔들 거예요. 자 그리고는 다른 후보 너 말고 다른 사람들도 한두 사람 더 밀어주면서 저는 조직적 동원 그리고 그 금전적 도움을 줄 거예요. 그렇겠죠. 도움을 줘서 이 후보를 만들고 거의 당을 접수하는데 거기까지 영향력을 뻗치고 싶기 때문에 절대 그만두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플러스 자기도 감옥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정권 바뀌면 지켜야지. 나를 스스로 지켜야지. 정권 바뀌면 바로 가죠. 경찰에서 안 봐줘. 이제까지는 봐줬지만 그렇죠. 지금 태세 전환할 거야. 근데 그것 때문에라도 이 권력을 쥐고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자유통일당의 후보를 내서 이 국민의힘에서 꼬을 수도 있어. 누구를 데려올 수도 있어. 데려와서 이 경쟁을 시켜서 이 보수파이를 이렇게 자기가 영향력을 키우려고 할 거다. 근데 저는 이제 선배님은 꼭 여쭤보고 싶은 게 뭐였냐면은 일단은 소년부하고 전환기라고 이제 척진 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석동현 같은 경우에는 한때 자유통일당에 몸도 담았는데 이번에 국민변호인단 하면서 약간 관계가 삐그덕거린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그 정광훈 목사의 자기 권위에 자기 권력에 좀 저항했다 이런 거지. 그런 것 때문에 약간 했겠지만 근본적인 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크게 벌어질 일은 아니에요. 정광훈 목사가 다 해먹어야 되는데 내가 태극기를 언제부터 지켰는데 내가 돈을 얼마나 썼는데 매주 10억씩 썼는데 갑자기 네가 책을 팔어? 그렇지.
야, 너 듣보잡, 너 광을 팔아? 어디 뭐 야, 너 역사학자 너 아니야? 이거예요. 야, 얼마 없으면 니네 사라진다니까. 내가 해야 되는데. 야, 깔따고 사라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네. 국민 변호인단 막 띄우고 전환길도 그쪽 하고 윤석열이 그쪽으로 메시지 내니까 흥칫뿡이야. 그냥 삐졌다 이건데. 딱 뭐 달라지 대세 지장은 없고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끝으로 이제 대선이 60일도 남지 않았는데 그 마지막 변수 늘 보면 대선이라는 게 선배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폭로를 한 적도 있으시다 보니 이게 그 상간에도 뭔가 한 건, 두 건 정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 대선은 항상 중요했고 네. 항상 가장 큰 정치적 이벤트이기 때문에 네. 기자들한테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네. 대선 때 가장 큰 기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런데 이번 대선은 윤석열하고 한덕수가 잘 치러줄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하고 윤덕수죠. 윤덕수하고 윤건희. 네. 그리고 김건희의 소환 그 다음에는 윤석열의 소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네. 선거에 개입한. 그래서 그 중요한데 다른 거는 큰 변수가 아닌데 이게 선후 관계, 이 관계 이런 걸로 이 국면이 전환될 수도 있어서 검찰이 나설 겁니다. 검찰이 나설 수 있다. 가만히 있을 놈들이 아니야. 아니면 가루가 될 거거든요. 검찰 개혁은 사실은 네. 윤석열하고 한동훈이 다 해놨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지금껏 그리고 막판까지 심우정이 윤석열을 내보내면서 자기가 검찰을 망가뜨렸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이 검찰은 존재의 의미가 거의 사라져서 다른 기관으로 태어나야 되는 걸 자기네들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수사를 김건희 수사도 하고 파면 직전부터 아주 세게 돌렸다는 거죠. 김건희 네. 열심히 하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올 건데 그 변수를 만들려는 여러 세력이 있을 텐데 그래도 윤석열 김건희가 다 막아줄 것이다. 명태균 건진이 다 막아줄 거라고 이렇게 윤덕수가 끝낸다. 예. 이번 선거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 기자와 함께 윤석열 파면 이후 또다시 경랑에 빠진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나눠봤습니다. 정말 들으니까 너무 재밌었고 개인적으로는 그 이명박 꺼진 불도 다시 보자. MB 다시 봐야겠다. 이 생각 큰 교훈 얻고 갑니다. 지금. MB를 모시는 이유가 네. 거기에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만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진 선배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영의 정치비상구는 일요일 오후 4시 인물비상구로 찾아옵니다. 탐구인물은 윤석열 파면 때 등장했던 여러 증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